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 여부로 계속해서 전 세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면서 한국의 여러 군사무기들과 방산산업 또 군사기술력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도대체 이 모든 무기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얼마만큼의 위력을 보유하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근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이 한국의 작은 전투함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실이 전해지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 훈련 RIMPAC 림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목적이 있지만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함상 리셉션 함정 개방 행사입니다. 이 함상 리셉션이란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자국 함들을 림팩 참가국 군인들에게 개방하고 일부 교민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현지 시각 2일 한국의 4,900티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 대장사성 장군이 4명이 연달아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스티븐 퀼러 미 태평양함 대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었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은 사성 장군이 12명씩만 방문했는데 한국에는 무려 4명이나 되는 대장이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점이 해외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는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나 성능,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미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고 조명했습니다. 현직 해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함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다는데요. 그로 인해 동상 리셉션에는 25만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만 무려 500여 명이 몰리게 된 것이라며 한국의 함정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625 참전 용사가 리셉션에 참석한 일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높이 평가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림팩 전대를 이끌고 있는 문종화 대령은 림팩은 한국군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 2026년 연합해군 구성 군사령관 도전에 이어 2028년엔 림팩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림팩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 군사부사령관으로 진입했습니다. 림팩 지휘부 구성을 뜯어보면 해군의 이 목표치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력과 인력을 많이 파견하는 등 기여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조명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방산 강대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스텔스 무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잠수함용 스텔스 메타 물질입니다. 현재 모든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 아우성지는 그 기술을 한국만이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무기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적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은 깊은 바닷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이 빛의 굴절 방향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파 교란 장치로 적군의 손해와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의 차세대 스텔스 장비입니다.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한 한국사 스텔스 잠수함 개발 소식은 군사력 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메타물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가장 빨리 동맹을 맺는 나라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 주변국은 물론 서방 국가 전역에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제이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군사 및 방산무기 기업들이 한국의 스텔스 메타 개발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이 기술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어떤 파급력을 지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전장에서 잠수함은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와도 고성능의 소나를 이용한 바닷속 탐지 시 핵잠수함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탐지되고 이런 전자파 파장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스텔스 메타 물질과 SLBM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로 폭격해버릴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국군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장보고 3, 도산 안창호에 이어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2번함인 안무함도 취역에 성공했고 3번함인 신제호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현무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 7척을 건조해낼 예정으로 전해진다. 전세계 군사력 5위라는 무시무시한 순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려 하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을 접목시킨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에는 지상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 4 SLBM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해 폭격해버리며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무 4 SLBM의 최소 사거리는 무려 3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스텔스 잠수함과 결부될 경우 적국의 중심부를 곧바로 타격 가능한 괴물 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전투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적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깨닫기 전에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군은 3형통급 잠수함을 진수시키고 4,000톤급의 잠수함 3척과 8형통급의 SLBM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8형통급의 체급 덕분에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들 14대 이상 탑재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괴물급 핵잠수함에 스텔스 메타 물질까지 적용되는 순간 절대 잡지 못하는 세계 최강급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면 절대 한국을 적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성 군장교들은 한국의 Y 괴물 전투함을 직접 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의 스텔스 메타 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깊은 바다 속에서 음향 굴절을 조절해 레이더 탐지 시 파동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잠수함의 소나나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진동과 같은 판에서 파동의 흐름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스텔스 잠수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군의 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어 박살내버리는 파동 조작기 역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무기 신소재의 개발 분야에서 미국보다 먼저 스텔스 메타물질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으며 그에 멈추지 않고 또 어느새 한 단계 더 나아가 엄청난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방산 관련 언론들이 한국 연구진들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놀라운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이러한 스텔스 잠수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로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이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티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 수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 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전장을 주름잡던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던 탱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과
군용 드론의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는 미국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2.4km 정도여서 매복 공격이 용이한데 러시아군의 300여 대의 전차를 박살내며 러시아군 기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방어무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진격하다가 며칠 만에 64km에 달하는 행렬이 멈춰서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러시아군이 진격하던 도로 양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러시아군 선두 차량이 3대를 파괴해 전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이틀을 더 머물며 더 많은 차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연료도 폭탄도 없이 도로에 갇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러시아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들과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미래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드백이나 K 전차가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백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기동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백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지난 29일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분가량의 레드백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레드백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레드백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 120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과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춘 레드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면 쉽게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의 무참히 깨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K 전차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K 전차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각종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소프트킬 형식의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시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섬나라인데 왜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한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호주와 같은 섬나라여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시켜 놓은 후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의 육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현무이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현무이시 미사일은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의식해서 800km를 날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년 내에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이시 미사일을 2017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현무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현무3을 비롯해 현무4 미사일까지 개발했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총 2000발 이상을 확보해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전력의 70% 파괴할 때 6일 걸리던 것을 단 1일 만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해상력으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단번에 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쏟아지면 섬나라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한국 육군의 진입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사디사피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본과 같은 섬나라 호주도 알고 있기에 지금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중국이 호주 인근의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큰 위협이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국방력을 더욱 빨리 강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레드백을 비롯해 한국의 K9자 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호주와 붙는다면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호주군을 중국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대전차 미사일 HJ-12은 그동안 선진국의 무기를 모방해서 따라한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에 레드백과 K2 전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선보인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출품한 링스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월 초에 열리는 호주 연방선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5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미국 주력 장갑차 선정에 들이밀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문기의 열전지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도 정도의 고온과 높은 하중에서도 작동되는 특수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열전지의 단점으로 꼽혀온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겨울이 끝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최근 한 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9,272억 원이었습니다. A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2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669.6% 늘고 직전 분기에 2조 8,257억 원과 비교해도 7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봄을 이끈 효자는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램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낸드 플래시 수출은 기록적 수준으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82%, 전기 대비 3% 늘어난 약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큰 적자로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순항 중이라 더욱 더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비밀병기까지 공개하며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삼성이 공개한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지,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과 영국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2024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했는데요. CBS는 삼성의 드럼 세탁기를 두고 AI 기반 기능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CBS는 삼성의 건조기 역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의 건조기는 8개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의 건조기 중 3개 분야에 채택돼 가장 많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굿하우스키핑 역시 세탁 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최고의 스마트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품 리뷰 전문 매체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고의 건조기 3총 중 하나로 삼성 시리즈 6 건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매체는 삼성의 건조기가 뛰어난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으로 효율적인 세탁 경험을 제공한다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 첫 AI폰인 갤럭시 S24가 출시 5개월 만에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세계 최초로 내놓은 L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받은 덕분인데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Z 폴드 플립 5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욱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공격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비밀병기를 깜짝 공개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조차 꼼짝 못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62원을 지갑에 챙기는 엔비디아 매직은 바로 독점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에 4만 5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도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은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수군거리면서도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사야 하며 조용히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뒤에서 수군거리고만 있지 않고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마하일을 네이버의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또 한 번 삼성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네이버에 제공할 물량은 15만 20만 개로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챗봇과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마하일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개발 과정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과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으로 나뉩니다. 대다수 빅테크는 GPU에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붙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서버 매출의 40%,
약 25조 원이 이 추론 분야에서 나왔으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값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론 영역에는 GPU 기반이 아니라 맞춤형 AI 가속기가 더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병렬 연산에 특화한 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추론에는 비싼 데다 전력도 많이 쓰는 엔비디아 제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MS, 아마존, 메타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을 활용한 추론용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동맹 역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면서 AI 가속기 시장을 뚫어야 하는 명제 앞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지도를 기반으로 식당 등을 추천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중앙처리장치 CPU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네이버 동맹은 공동 개발을 통해 AI 가속기의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 사장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만든 마하1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MS,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마하1을 함께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빅테크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억 달러이던 추론용 AI 가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4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칩 개발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럼 삼성은 AI 추론 칩 마하1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삼성전자는 마하1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군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전쟁을 뜻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스템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LLM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나 CPU,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문제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인 H100은 부르는 게 값이라 최소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H100 속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은 범용 디램 가격의 6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비까지 AI 한번 하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경영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칩 구조를 아주 영특하게 바꿔서 전력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해서 경량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하1에는 프루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는데요. 프룬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하1에서는 데이터를 가지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솎아낸다는 걸까요? AI 메모리 안에는 어떤 입력값을 원하는 출력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 변수, 이른바 파라미터 퍼레머터라는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파라미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꾸러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라미터 꾸러미 전체를 GPU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고 꾸러미 속에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하이를 함께 개발 중인 네이버 반도체 개발팀은 프루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알고리즘 엔크립션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주 효율적인 AI 연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SSD, 고속이동 통신에서 정보 오류를 잡을 때 활용하는 에러 수정 코드 ECC의 암복호화 원리를 응용해 AI 칩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과 네이버 동맹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비밀병기 마하1.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에 팔리는가.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전 세계가 지금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